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자, 이번 주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주차 1교시에는 다중지능 이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검사를 수행한 후에 글쓰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으로 해서 다중지능 검사지와 MBTI 검사지를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놓았으니 자료 공유에 올려놓았으니 그 활동지를 출력하셔갖고 수업에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중지능 이론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중지능 이론은 그 말 그대로 지능이 여러 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 지능은 일반적인 우리가 지능이라 하는 것은 어떤 주로 논리 수학적 지능만 측정을 했는데 단일 지능만 측정했는데 이 다중지능이라 하는 것은 그 단일 지능은 그걸로 사람 평가하기는 좀 부적당하다. 그래서 이 자뇌와 은위의 모든 영역에 인간의 지능을 측정해야 된다고 한 사람이 바로 이제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가 하워드 가드너 교수입니다. 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이 지능의 이의를 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1983년에 그에 져서 정신의 구조 다중지능 이론을 발표를 하면서 이게 이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가드너는 기존의 문화가 지능을 너무 좁게 해석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일반 지능과 같은 단일한 능력이 아니라 다수의 능력이 인간의 지능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영역들도 상대적 중요성은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드너에 의하면 지능이란 현실 생활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또 해결해야 할 새로운 문제를 창출하는 능력, 어떤 문화권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산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드너가 처음 제시한 인간의 지능은 이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신체운동지능, 음악지능, 자기의지능, 인간관계지능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자연관찰지능을 새롭게 목록에 추가하였고 또 9번째 실존적 지능을 제기하기도 하였지만 아직 널리 인정되진 않았고 일반적으로 다중지능이라고 하면 8가지 지능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30초 들을 테니까 한번 암기해 보시겠어요? 자, 일단 한글을 한번 암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 시작. 네, 30초 됐는데 한번 안 보고 이어 보시겠어요? 이렇게 감춰 볼 테니까. 예, 기억나나요? 굉장히 이것도 힘들죠? 자, 밑에 숫자 159787 159784 34 69 70 54 47 70 84 이것도 30초 동안 암기를 좀 해보자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의 지능은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따로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다중지능 이론의 특징을 살펴보면 자, 모든 사람들은 8가지 지능을 다 가지고 있고 각기 별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지능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8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은 6가지 지능 모두가 높은 수준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각 지능들을 적절한 수준까지 발달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능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적절한 자극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는다면 누구나 8가지 지능 모두를 어느 정도 높은 수준까지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복잡한 방식으로 함께 작용하기도 합니다. 8가지 지능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복잡한 방식으로 함께 작용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요리책을 읽어야 하고, 자,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요리책을 읽어야 되죠. 그건 어떤 지능이 사용돼요? 언어 지능. 또 재료의 양을 측정해야 되죠. 눈대중으로 한다든지 뭐를 하더라도 이거는 논리 수학 지능이 합류를 하고, 또 모든 가족을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인간관계 지능도 또 포함이 돼야 되고, 또 자신의 입맛에도 맞아야 되겠죠. 자기의 지능도 들어간다. 이렇게 복잡한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자, 각 범주 안에서도 다른 방법으로 발달한다는 것이죠. 어떤 지능 영역에 있어서 한 가지 표준화된 특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언어 능력을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사람은 읽지도 못하지만 이야기를 잘 하거나 다양한 어휘를 구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또 다중지능과 적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 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미래의 특정 분야에 잘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적절한 기회가 주어질 경우 어떤 특정 분야의 기능이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성인용 직업 적성 검사도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잘하는 부분을 이제 확인하는 작업인데, 또한 직업이나 학업에 대한 미래의 성공 가능성을 예견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적성인 것이죠. 그러나 미래의 성공 정도를 예측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적성의 개념은 그 개념이나 실제 문항 구성에서 능력, 지능, 학업 성취도 등과 유사하게 혼동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적성 검사의 결과가 어떤 형식적이든 비형식적이든 간에 현재까지의 그 개인 학습 결과를 반영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습의 결과를 반영하는데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능력, 지능, 학업 성취도 등과 유사하게 혼동해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일반적으로 이런 적성 검사의 하위 영역은 그 언어, 수, 공간. 그 하위 영역은 이 지능 검사의 일부 하위 영역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지능은 모든 분야의 학습을 하는데 요구되는 일반적인 학습 능력을 의미하며, 적성은 특정 분야에 대한 학습 능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지능은 모든 분야에 학습하는데 요구되는 학습 능력, 적성은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학습 능력을 의미하죠. 약간의 차이가 있죠. 이러한 개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다중지능이 이 적성 검사의 이론적 배경으로 설정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983년 다중지능 이론을 제기한 가드너는 지능의 고전적 관점에 정면으로 도전을 한 것이죠. 자, 지능의 고전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스피어맨 이후에 심리 측정가들이 중심이 된 단일 지능 개념을 의미해요. 자, 우리가 고전적 관점의 지능은 단일 지능 개념을 의미한다. 이들은 인간의 모든 지적 활동에 어떤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일한 정신적 에너지, 즉 일반 지능이 있다고 본 것이죠. 그렇지만 이에 대해 가드너는 이런 고전적 관념에 보는 지능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전적 관념에서 보는 지능은 이 수학자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논리적 추론 능력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외에도 인간에게는 다양한 지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IQ 검사했는데 100이 나와갖고 굉장히 실망했어요. 나는 머리가 보통밖에 안 돼.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경쟁을 하려면 나는 2배 이상을 노력해야 돼. 막 이러고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잘하는 분야가 있더라고요. 뭐 암기라든지 엄청 빨리 외웠고, 또 뭐 요리라든지 다양한 적성들이 손재주라든지 어쨌든 그런 능력들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있었던 거죠. 이런 것이 다중지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피아제는 인지학자, 인지발달 이론 학자인데 피아제의 어떤 인지발달 이론이나 이런 정보처리 이론에서 다루는 인간의 지적인 능력도 논리 수학적 능력에 불과하다고 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8가지 다중지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어지능입니다. 자, 언어지능은 이 단어의 소리, 리듬, 의미에 대한 어떤 감수성이나 언어의 다른 기능에 대한 민감성 등과 관련된 능력인데요. 이런 언어지능이 높은 사람은 이 토론 학습 시간에 두각을 나타낸다는 거죠. 또 유머나 말 읽기 게임, 낱말 맞추기 등을 굉장히 잘합니다. 똑같은 글을 써도 심금을 울리기도 하고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언어지능은 시인에서 개그맨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자, 특징을 살펴보면은 질문, 특히 왜라고 묻는 유형의 질문을 자주 해요. 왜? 그리고 말하기를 즐기고 풍부한 어휘력을 가지고 있고 2가지 이상의 외국어를 구사하기도 하고 새로운 언어를 쉽게 배우고 단어 게임, 말장난, 시낭송, 말로 다른 사람 웃기는 일 등을 굉장히 잘합니다. 즐기고 또 책 등을 읽는 것을 즐기고 다양한 종류의 글쓰기를 즐기고 언어의 기능을 잘 이해하는 그 능력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일은 소설, 연설, 신화, 시, 안내서, 잡지, 주장, 농담, 글자 맞추기, 각본, 계약서, 논픽션, 이야기, 신문, 연극, 논쟁, 재담 등 이런 것을 좀 잘하는 일로 볼 수가 있어요. 또한 관련 직업으로는 작가, 사서, 방송인, 기자, 언어학자, 연설가, 변호사, 영업사원, 정치가, 설교자, 학원 강사, 외교관, 성우, 번역가, 통역사, 문학평론가, 방송 프로듀서, 판매원, 개그맨, 경영자, 아나운서, 시인, 리포터. 주로 이제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직업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언어지능을 높이기 위한 다중지능 기르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언어지능을 높이고 싶다 그러면 이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나 자신의 말로 바꿔 자세하게 정리해보기, 또 설명을 주의 깊게 듣거나 책을 주의 깊게 읽기, 공부할 내용의 목차와 점검표를 만들어 공부하기, 자, 여러 번 말을 반복하여 암기하거나 녹음해서 다시 듣기, 내용을 잘 기억하기 위하여 약어를 만들거나 핵심 단어 찾아내기, 내용 기억에 도움이 될 만한 재미있거나 무서운 이야기 찾기 또는 만들기, 어휘력 높이며 공부하기. 내가 만약에 이런 관련 직업을 좀 하는데 조금 언어 능력이 약간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면 되겠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자, 논리 수학지능은 그 숫자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숫자 같은 것도 굉장히 잘 외워요. 이 지능에는 어떤 논리적 유형과 논리적 관계, 진술물과 명제, 진술문, 예,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자, 함수와 기타 이와 관련된 추상적 사고 능력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어떤 범주와 일반화, 계산, 가설 검증 등이 이런 논리 수학 지능이 작용되는 예들이죠. 이런 논리 수학 지능이 높은 사람은 이런 논리적 과정에 대한 문제들을 보통 사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추론을 잘 이끌어내며 문제 파악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을 하고 있죠. 굉장히 숫자에 강하고 차량 번호나 전화번호 등도 남들에 비해 잘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제가 아는 한 직원은 회사 직원들이 500명이나 되는데 그 500명에 대한 어떤 차량 번호를 다 외운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떻게 외우냐? 나는 내 차 번호 잘 오랫동안 외우는데 헷갈리는데, 그랬더니 외우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논리 수학적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이런 번호들을 잘 기억한다. 자, 8가지 다중지능, 이 논리 수학지능 특징은 다양한 퍼즐 게임을 즐기고 술을 가지고 논다, 사물의 작용과
운동 원리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규칙의 바탕을 둔 활동 성향을 가지고 있고, 만일 뭐뭐라면 식의 논리에 관심이 있고, 사물을 모으고 분류하는 것을 좋아하며 분석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죠. 잘하는 일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학적 증거, 흐름도, 대처대조표, 퍼즐풀이, 의학 진단, 발명, 스케줄, 논리적 명제, 이런 것들을 좀 잘하는 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 직업으로는 주로 이제 엔지니어, 수학가, 물리학가, 과학자, 은행원 이런 거죠. 수를 좀 다루는 생활 설계사, 공인 회계사, 회계 감시원, 탐정 이런 직업들을 관련이 있고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논리 수학적 지능을 높이는 활동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살펴보면, 내가 틀린 문제나 잘못한 것의 이유를 생각해보고 개선할 방법을 생각해보자. 육하원칙에 따라 질문하여 공부하기, 단계를 나눠 상세하게 설명하고, 만약 뭐뭐 한다면 식으로 가정에서 생각하고 실험하기, 또 개념의 관계성을 파악할 수 있는 일정한 규칙을 찾아보고, 개념의 상위 범주와 하위 범주를 두어 분류해보고, 정보를 수집하고 비교하고 비판해보자. 이렇게 자꾸 훈련을 시키면 이러한 논리 수학 지능이 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공간 지능인데요. 이 공간 지능은 어떤 시각적 공간적 세계를 정확하게 지각하는 능력이죠. 그런 지각을 통해서 대상을 바꾸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능에는 어떤 색이라든지 선이라든지 모양, 형태, 이 공간과 이런 요소들 간에 존재하는 관계에 대한 지각이 포함되어 있죠. 또 이렇게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하는 시각적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각적 공간적 아이디어를 어떤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자신을 어떤 공간상에 의치시키는 능력 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 지능이 높은 사람은 밤하늘의 별을 보고 방향을 잘 찾아내며 처음 방문한 곳도 다시 찾아가는데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잘 찾아갑니다. 길눈이 밝다고도 얘기도 하죠. 또 시각적 아이디어를 도표, 지도, 그림 등으로 잘 나타내고, 또 시각적으로 표현한 디자인, 그림 그리기,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자, 디자이너, 건축가, 큐레이터가 이제 대표적인 공간 지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특징은 그림 그리기 즐기고 시각적인 세부 묘사에 뛰어나고, 사물을 분해하기를 좋아하며 무엇인가 설계하기를 좋아하고, 퍼즐 놀이를 즐기고, 기계적으로 숙달되어 있고, 이미지로 장소를 기억하고, 지도 해석에 뛰어나고, 낙서를 좋아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하는 일은 그림, 줄긋기, 조각, 지도, 도형, 만화, 기획, 콜라주, 모형, 건물, 미로, 엔진, 벽화, 영화, 비디오, 사진, 이런 것들은 이제 잘할 수 있는 지능이고, 관련 직업으로는 어떤 조각가, 항해사, 디자이너, 엔지니어, 화가, 건축가, 설계사, 사진사, 파일럿, 코디네이터, 애니메이터, 공예자, 또 일러스트레이터, 서예가, 크리에이터, 이런 분야의 관련 직업을 좀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와 같은 공간 지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이런 배운 내용을 깔끔한 도구와 색깔로 노트에 정리하기, 그리고 마인드맵이나 표 등을 이용해 내용을 조직적으로 배열해보고, 상상 속의 책꽂이에 새로운 지식들을 정리해서 꼽아놓고, 문제 시작부터 끝까지를 조각 내에 이해해보고, 복잡한 자료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화를 그리거나 기호로 표시해서 자꾸 이런 공간 지능을 한번 높이는, 이쪽 분야에 내가 직업을 좀 가려고 하면은 한번 높여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신체 운동 지능인데요. 이 신체 운동 지능은 자신의 모든 신체를 이용해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과 자신의 손을 이용해서 사물을 만들거나 변형시키는 능력을 말합니다. 동물의 어떤 걸 흉내내라 몸으로 올챙이 흉내, 아니면 무슨 잘 내는 몸으로 그런 거 잘 흉내내는 사람들 있죠. 코미디언 같은 데 사람들 보면은 신체 운동 지능이 높은 것들이죠.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체 운동 지능이 높은 사람은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이런 몸 동작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나고요. 또 손으로 다루는 능력이 뛰어나 이 손재주가 있다는 말도 자주 듣고, 뭐 자동차 운전은 물론 스케이트나 자전거를 다른 사람보다 쉽게 배우든지 나무를 잘 타고 오르는 능력이 있다. 저도 옛날에 나무를 굉장히 잘 타서 별명이 다람쥐라고도 들었는데, 그러면 저도 신체 운동 지능이 좀 발달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기계 체조도 좀 했었는데, 이게 지능을 갖고 있는데 안 하면 퇴화되나 봐요. 즉 몸의 균형 감각과 촉각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발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신체 운동 지능은 운동선수, 배우, 조각가 이런 전 대표적인 직업인데, 특징은 신체적 좋은 균형 감각을 갖고 있고, 손과 눈의 협동 관계가 좋고, 리듬 감각이 있고, 어떤 문제를 직접 몸으로 접해보고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고, 우아한 움직임을 연출할 줄 알고, 뭐 제스처를 통해 전달하는데 능숙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신체 언어를 잘 읽어내고, 공, 바늘 따위의 도구와 물체를 다루고 조절하는데 빨리 또 쉽게 적응합니다. 자, 잘하는 일은 운동, 게임, 뭐 춤, 연극, 몸짓, 표현, 신체 훈련, 연기, 조각, 조상, 뭐 재주 부리기, 이렇게 손으로, 그러니까 몸이나 손으로 하는 것들을 잘 하고요. 관련 직업들은 뭐 안무, 무용, 엔지니어, 물리치료, 레크레이션, 뭐 보석 세교인, 스포츠 에이전트, 경찰관, 뭐 경호원, 뮤지컬, 배우, 조각가, 도예사, 이런 어떤 육체적인 활동이나 손으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잘 한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이런 어떤 신체 운동 지능을 높이는 기르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어떤 그 공부하는 중간중간 몸을 풀 수 있는 시간 갖기, 배운 내용을 신체를 이용해 설명해 보기. 재밌겠네요. 배운 내용 신체를 설명해 보기. 다른 사람이 한 행동, 말 등을 정확하게 모방해서 연습하기. 자, 배운 내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대본처럼 만들어 연기해 보기. 사물을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여러 가지를 상상하여 움직여 보기. 자, 다섯 번째, 이 음악 지능인데요. 음악 지능은 음악 표현 형식을 지각하고 변별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말하고요. 그 음악이 뛰어난 사람은 음악의 형태를 잘 감지하고 음악적 유형을 잘 구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음악 형태로 변형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이 음악지는 가수, 작곡가, 편곡자 주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특징은 이 소리 패턴에 민감하고 자주 노래를 흥얼거리며 리듬에 따라 박자를 맞추거나 몸을 흔들고 소리를 쉽게 구별하고 음에 대한 감각이 좋고, 뭐 리듬에 맞추어 움직이는데 능숙하고, 박자 변이에 따라 운동 패턴을 조절하고, 또 음주와 소리 패턴을 기억을 하며 음악적 경험을 추구하고 즐기는 것이죠. 이런 게 특징을 갖고 있고, 뭐 잘하는 일은 노래, 오페라, 교향곡, 연주, 작곡, 뭐 사운드 트랙, 이런 음악적인 측면에서 잘하겠죠. 뭐 관련 직업은 음악가, 뭐 음악을 주로 하는 이런 직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음악 지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공부 전이나 후에 한번 음악을 듣거나 악기 연주하기, 새로운 정보들을 리듬이나 노래에 맞춰 암기하기, 천천히 큰 소리로 말하거나 빨리 말하면서 공부하기, 음악을 듣거나 음악을 끄는 등 자신이 가장 편안한 소리 환경을 조성하여 공부하기, 공부할 내용과 관계 있는 음악을 찾아보기, 피곤할 때 음악을 틀어 뇌를 활성화시킨 후 공부하기, 이렇게 해서 음악 지능을 좀 기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8가지 다중 지능을 통해서 나는 어떤 지능이 높은지 한번 검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다중지능 검사인데 약식 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활동지를 한번 열고, 활동지가 없으면 지금 이렇게 읽어보면서 해보시면 돼요. 자, A4 용지에다가 볼펜을 가지고 오셔갖고, 다음 각 문항은 다중지능을 알아보는 것이다. 자신에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문항에 1점부터 5점을 쓰시오. 전혀 그렇지 않으면 1점, 매우 그렇다고 하면 5점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보다 어휘력이 풍부한 편이다. 매우 그렇다고 하면 5점.
그렇게 한 다음에 그 가로 안에 점수를 모두 도와서 합계에 써놓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어갑니다.
거의 다 하셨죠? 한 2분 정도 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A, B, C, D, E, F, G, H의 각 문항 점수를 합계란에 적고요. 그리고 각 다중지능의 점수 합계를 그래프 그리기에 옮겨 적어 봅니다. 자, 그래프 그리기. 자, 뭐 여기에 옮겨 봅니다. A가 몇 점인지 한번 보시고 B가 몇 점인지 보시고 네, 그 점수에 점을 찍어서 가운데 점을 찍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가장 높은 점수, 두 번째 점수를 자신의 1순위, 2순위 강점으로 써놓으시고 자신의 가장 낮은 점수 두 개를 약점으로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7순위, 8순위 다중지능명을 써놓고 우리가 아까 관련 직업이 있었죠. 거기에서 좀 찾아가지고 강의를 듣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대인관계지능은 어떤 직업이다 라고 생각해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어떤 직업이 있는지 화면으로 한번 이렇게 돌려 드리겠습니다. 자, 자기가 높은 나오면은 직업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언어지능은 이런 관련 직업이 있다. 논리 수학지능은 자, 이런 관련 직업이 있다. 자, 공간지능은 이런 관련 직업이 있다. 나는 어떤 지능이 본인 높은 지능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체운동지능 관련 직업은 주로 이제는 운동이나 손으로 사용해서 하는 직업과 관련이 있다. 음악지능은 음악에 관련된 그런 곳에 관련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장 강점으로 나온 그 직업은 뭐가 있고 약점으로 나온 직업은 뭐가 있는지 살펴봐서 이런 자신의 강점을 적고 이런 강점을 활용해서 성취한 경험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런 강점이 만약에 대인관계 지능이나 자기의 지능이 있었다고 하면 그 대인관계 지능을 발휘했던 경험이 있었는가, 스토리를 쓸만한 게 있었는가, 이런 게 있으면 한번 그 경험이 있나 없나만 생각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도록 하고요.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중지능 검사를 통해서 나의 재능은 뭐고 이런 걸 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보통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중지능은 공통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의 다중지능. 예, 맞습니다. 대인관계 지능. 이거는 아주 성공한 사람 모두 갖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네, 자기의 지능이죠. 그래서 대인관계 지능과 자기의 지능이 가장 모두 갖고 있던 거예요, 높게. 그래서 만약에 내가 대인관계 지능하고 자기의 지능이 낮을 경우는 아까 자기 지능을 키우는 과정을 통해서 향상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인관계 지능과 자기의 지능 다음에 높은 그 지능을 한번 살펴보세요. 저는 대인관계 지능이 거의 만점이고 자기의 지능이 34점 나왔어요. 세 번째 높은 게 저는 공간 지능으로 나오네요. 그 공간 지능이면은 어떤 인테리어 같은 것인데, 그 제가 인테리어 업체를 차리게 되면 저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높은 지능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대인관계 지능과 자기의 지능을 높이고 그 다음에 높은 지능에서 내가 어떤 거를 성취하고자 하는 계획을 잡을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대인관계 지능하고 자기의 지능이 높으면서 음악적이 높은 사람들은 음악 관련 사업을 하면 잘 되겠죠. 또 대인관계 지능하고 자기의 지능이 높은 사람들 언어 지능, 출판사 같은 거. 또 대인관계 지능하고 자기의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신체 운전성이 높다 그러면은 어떤 손으로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걸 좀 하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한번 생각을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의료학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은, 아주 가끔은 내가 나를 의뢰할 필요가 있네. 큰일도 아닌데도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죽음을 맛볼 때 남에게 채 드러나지 않는 나의 허물과 약점들이 나를 잠 못 들게 하고, 누구에게도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는 부끄러움에 문 닫고 숨을 싶을 때 괜찮아 괜찮아 힘을 내라고 이제부터 잘하면 되잖아. 자, 이혜인이 나를 의뢰하는 날 중에서 받아왔는데요. 여기서 한번 나의 허물과 약점 생각해 보시고, 괜찮아 괜찮아 힘을 내라고 이제부터 잘하면 되잖아. 이것도 한번 1분 동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시를 읽고 다음 문장에 이어서 자신에게 고백하는 글을 써보자. 자, 나의 허물과 약점들이 부끄러워. 이어서 글을 써보고 어떤 약점들이 있었는지, 자, 의 글 속에 나 자신을 의뢰하는 글을 다음 문장에 이어서 써보세요. 괜찮아 괜찮아 힘을 내라고 이제부터 잘하면 되잖아. 왜냐하면 뭐 이렇게 쓰는 것이죠. 자, 이걸 쓴 느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4분 드리겠습니다.
예, 뭐 다 쓰셨습니까? 네, 그러면 한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 나 의리하게 느낀 점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것은 저를 의리로 한 겁니다. 나의 허물과 약점이 부끄러워. 지난 세월 허망한 꿈만 찾아 헤매였던 젊은 시절, 황금 같은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고 인생이 바닥에 떨어지고 나서야 깨닫고 늦게서야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힘든 세월을 보내게 해준 바보 같은 나의 허물이 부끄러워. 자, 그래서 이걸 의뢰하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힘을 내라고. 이제부터 잘하면 되잖아. 앞으로의 날들도 아직 많이 남았어. 그래도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자랑할 만한 거야. 그래도 지금 미래 하고 싶은 것을 준비하고 있으니 미래는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어. 아직 미래 하고 싶은 일들이 덜 마련되었다고 해도 꼭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어야 해. 넌 하면 할 수 있잖니? 예, 이게 이제는 저를 의뢰한 건데 이렇게 자기 자신의 허물을 용서하고 또 의료해 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주 작은 행복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사람들이 자주 묻습니다. 행복하냐고. 낯선 모습으로 낯선 곳에서 사는 제가 자꾸 걱정이 되나 봅니다. 저울에 행복을 달면 불행과 행복이 반반이면 저울이 움직이지 않지만 불행 49%, 행복 51%면 저울이 행복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행복의 조건엔 이처럼 많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단 1%만 더 가지면 행복한 겁니다. 어느 유명 상품처럼 2%가 부족하면 그건 엄청난 기울기입니다. 아마 그 이름을 지은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2%라는 수치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모양입니다. 때론 나도 모르게 1%가 빠져나가 불행하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더 많은 수치가 기울기 전에 약간의 좋은 것으로 얼른 채워넣어 다시 행복의 무게를 무겁게 해놓곤 합니다. 약간의 좋은 거 1%. 우리 삶에서 아무것도 아닌 소중한 소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혜인의 1%의 행복 중에서 썼는데요. 자, 한번 아주 작은 행복 3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1%의 아주 작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단어를 떠오르는 데 연결해 봅시다. 편하게 떠오르는 데 빨리 적어 보세요. 관련 단어에 대한 생각이 멈추면 처음부터 다시 행복합니다. 이 단어는 행복에 관련된 단어를 한번 써야 됩니다. 단어를 하나 쓰면은 그 단어를 이어서 연결하고선 끝내고 다시 또 다른 단어 생각해서 연결했다가 이제 이을 말이 없으면 끝내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장 강한 단어를 주는 단어 두세 개를 찾아서 별표를 해놓고 왜 그런지 써봅시다. 그리고 이 글을 쓴 느낌을 한번 써보기로 할게요.
네, 어떤 행복을 찾았나요? 우리는 아주 작은 행복도 정말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아주 작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뭔지를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자, 아주 작은 행복의 느낀 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것도 행복임을 깨닫게 되었다. 잊고 있던 소중한 것들을 찾았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했다. 여태까지 행복보다는 슬픔이 많았다고 많이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했다. 작은 것도 행복이라는 것을 안 이후 행복한 것이 내 안에 훨씬 많음을 알았다. 작은 행복을 소중히 아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행복하기 위해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달았다. 삶의 의미도 깨달았다. 예, 우리는 보통 좋은 일이 많았느냐 나쁜 일이 많았느냐라고 물어보면 나쁜 일이 많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정말 행복한 일이 더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행복한 건 금방 잊어버리고 나쁜 것은 계속 기억에 남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나쁜 일이 많이 있었던 것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이런 우울하고 불행하고 슬프게 느껴질 때는 아주 작은 행복 1%를 여러분 인생에 플러스 시킵시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작은 행복을 갖고도 정말 마음이 기쁜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1교시를 마치고 2교시째 뵙도록 하겠습니다.